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예스 아시아 홀딩스입니다. 자, 홍콩 주식으로는 최근에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종목이 하이디라오, 두 번째 종목이 예스 아시아 홀딩스입니다. 네, 하이디라오와 마찬가지로 예스 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도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제가 투자하는 것들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8월 30일에 예스아시아 홀딩스 평소 매수 비중의 절반만큼 매수하였습니다. K뷰티 유통 핵심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8월 30일에 매수했죠.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보이면서 이날 이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8월 30일 이날 이때쯤 매수 들어가서 현재는 약 33%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현재는 3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확하게 이런 지지 라인을 보고 반등 시 매수를 했었고 3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을 말하느냐, 왜 분석을 해주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성장성, 모멘텀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그전에는 하이디라오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렸고 이 종목은 이제 추가 매수까지 진행했죠. 비중이 상당히 커진 종목이고 현재는 약 6%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6%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스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도 현재 3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가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차트만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오른 것 같고 리스크가 커 보이는 것 같지만 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성장성을 봤을 때,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여전히 더 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는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하나둘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스아시아 홀딩스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기업, 그러니까 가장 비교가 쉽게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 한국에 성장되어 있죠. 바로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가 예스아시아 홀딩스와 똑같은 업종, 똑같은 산업,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트, 예스아시아 홀딩스 전부 다 두 기업 모두 K뷰티, K화장품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나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비즈니스가 완벽하게 겹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실리콘트의 시가총액은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실적은 약 1,200억 정도, 1,300억 정도가 올해 기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2.5조 정도 되죠. 이에 반해서 예스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대략 한 4천억, 약 4천억 정도 되고요. 실리콘투에 대비해서 약 6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에 비해서 한 2분의 1 정도,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사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스아시아 홀딩스가 뒤늦게 관심을 받으면서 실리콘도 대비해서 뒤늦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꽤나 가파른 것 같아 보이고 꽤나 주가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커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여전히 PER, 올해 기준으로 PER이 10 내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예스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 매년 100%가량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실리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든 예스아시아 홀딩스든 K뷰티가 이제 막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막 이름을 떨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정도의 그런 성장성을 유지만 한다면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은 사실 고평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평가에 가까운 영역에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받은 이유가 관심을 받은 기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업의 성장하는 폭보다 훨씬 더 늦게 관심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리콘투는 그에 반해서 꽤나 오랜 기간 상승을 하고 있죠. 이미 한 2년 정도 그리고 가파르게 주가 상승을 보인 이후에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의 그런 상승의 폭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실리콘투보다 SRC 홀딩스가 한 3개월 정도 더 뒤늦게 본격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도 그럴 것이 실리콘투가 먼저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했었어요. 물론 유럽 시장의 SRC 홀딩스가 지금은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최근에 증시의 그런 색깔이 미국에서 얼마나 자르냐 이거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2가 먼저 진출을 하면서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 관심을 먼저 받았던 곳이고, 예스아시아 홀딩스가 이제는 실리콘투보다 더 잘하는 영역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예스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도 꽤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비슷한 BM, 거의 비슷한 BM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실적의 그런 구분을 봤을 때, 예스아시아 홀딩스의 그런 전략을 봤을 때에도 실리콘2의 성장성 대비해서 딱히 밀릴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리콘2가 최근에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실적이 기하급수로 올라오는데, 예스아시아 홀딩스도 똑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KBT가 처음에 마케팅 홍보를 열심히 했어야 됐을 때, 그러니까 딱히 인플루언서들로부터 아니면 그 나라의 이제 국민들로부터 딱히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따라서 실리콘드든 예스아시아 홀딩스든 판관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최근 들어서 입소문만으로 KBT 제품은 워낙에 잘 팔리고, 이에 따라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실리콘2, 예스아시아 홀딩스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꽤나 커지게 되면서 판관비가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실리콘드는 10%까지 떨어졌고요. 이에 반해서 예스아시아 홀딩스는 실리콘2에 비해서 미국 시장 진출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를 넘는 그런 판관비를 내고 있어요. 그만큼 마케팅 홍보 쪽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B2C 영역에서도 실리콘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B2C의 특징은 판관비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마케팅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관비를 줄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실리콘투보다도 이런 시기적인 부분에서나 아니면 사업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판관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만 주목하는 점은 결국에는 예스아시아 홀딩스도 실리콘도처럼 판관비가 만약에 20% 초반이라던가 아니면은 10%대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매출액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비용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실리콘도가 보여줬었던 폭발적인 성장세, 폭발적인 상승세, 대략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순식간에 한 5배 이상, 6배가량이 올라왔었던 7배, 7배가량 올랐었던 그런 주가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스아시아 홀딩스에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제만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죠. 오늘 저항 라인을 정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어제 돌파하고 마무리됐고요. 오늘은 급등을 해버리면서 저항을 돌파하자마자 시간을 주지 않고 급등을 시켜버림으로써 꽤나 유의미한 상승세,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 시장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현재 1년 동안 20%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에 반해서 다른 글로벌 증시도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아요. 미국이라던가 중국, 홍콩, 일본, 유럽까지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반해서 굉장히 강한 기업들, 하이디라도 제가 투자 중이지만 하이디라고 아니면 예스아시아 홀딩스 이런 기업들의 강한 상승세가 꽤나 유의미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판관비가 줄어들 경우 실리콘투가 보여줬었던 그런 실적의 성장성, 그것보다 더 높은, 더 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KBT가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막 폭발적인 성장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까지 예스아시아 홀딩스의 실적을 발목 잡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패션하고 이 엔터 사업도 같이 했어요. 엔터. 이 두 개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꽤나 예스아시아 홀딩스의 그런 실적을 발목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없애고 있어요. 예스아시아 홀딩스에서 이런 것들 다 없애고 뷰티 쪽, K-뷰티 쪽으로 올인을 시켜줌으로써 그 적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션과 엔터에서 나오는 적자가 축소되고 있고요. 판관비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B2C에서 이제 예스아시아 홀딩스는 B2C 위주로 했었죠. 여기 이제 실리콘처럼 B2B 영역까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늦어도 내년부터는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빠르면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연간으로 따졌을 때 거의 100%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 정도의 성장성을 만약 보인다면은 지금 연도 주가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4천억 정도,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도 약 600억 정도의 그런 이익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만약에 100% 가까이 다 차면서 1,000억 이상을 내년에 내준다면은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 4천억의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K뷰티, 유통업 같은 경우 실리콘도 마찬가지지만 PR이 10은 당연히 넘습니다. 2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20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스아시아 홀딩스가 현재 PR 정도, 올해 폴드 PR 기준으로는 8배 정도. 근데 만약 이게 20배까지 뛴다면,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영업이 또 2배까지 뛰어버린다면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뭐 30% 이상 투자를 수익을 내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추가 매수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라인이 확고해질 때 혹은 변곡점이 잡혔을 때 추가 매수까지 고려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뭐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B2C에서 B2B로의 전략을 하면서 결국 무기가 하나에서 무기가 두 개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B2C에서 B2B로. B2B의 특징이 결국에는 물류비가 적게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내보내다 보니까,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물류비가 적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해상 물류를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B2C는 소량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납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빨리빨리 고객들에게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공 물류를 위주로 썼다면, B2B는 해상 물류, 대규모로 물류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물류 비용 역시나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패션과 엔터 시장의 그 엔터 산업을 접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환관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물류 비용까지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매출액이 기하급수로 성장하는 와중에 비용이 기하급수로 하락하게 될 경우 실적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특히 이 기업의 IR 자료를 보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펼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런 홍콩 기업들 같은 가운데서도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하이디라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런 업황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당률이 6%가 넘어요. 하이디라우는 이미 배당률 6%가 넘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는 거의 6.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배당 성장률까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는 뭐 20%, 30% 정도의 배당 수익금을 받지 말란 법도 없겠죠. 제가 투자한 그런 가격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때 가격이 아니라요. 마찬가지로 SRC 홀딩스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주 친환경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던가 혹은 배당률을 책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정도 주가, 저는 이미 3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지금 정도 주가에서 실적의 성장성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한다면 결국 굉장히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꽤나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을 위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결국 이게 EU 쪽, 유럽 쪽에서는 SRC 홀딩스가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아가서 뭐 남미라던가 중동이라던가 동남아, 특히나 홍콩 같은 경우는 동남아와 굉장히 가깝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확장성을 꾸준하게 보일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미국에서 막 열리고 있고 EU에서도 이제 막 열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K-뷰티라는 그런 문화가 결국 중동, 남미, 뭐 동남아 이런 쪽, 인도 이런 쪽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얼마나 큰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시장의 그런 판단에 서게 될 경우에는 PR이 10 이하로 받고 있는, 포워드 PR 기준으로 10 이하로 받고 있는 것들이 20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 매출의 성장과 영업이익의 폭등과 PR이 20까지 가게 될 경우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를 한번 계산기를 때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봤을 때는 무섭죠. 근데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 그리고 이제 막 저항라인을 돌파했을 뿐이다. 이제 막 역사적인 신고가에 올라섰을 뿐이에요. 어차피 대세 상승 종목들, 대세 폭등 종목들은 예외 없이 신고가를 뚫어야지만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막 나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지라인이 확고해진다거나 아니면 변곡점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럴 때에는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SRC 홀딩스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음악 기쁨 더하기 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도저식으로 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필승사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